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고대 자원의 보물이 나타났다. 이 한국은 자원부국이 된다. 3. K9이 전 세계에 홍보되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금이야 중동이 석유를, 중국이 휘토류를,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호주가 석탄을 가지고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데 인류 최초의 자원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세동에서 시작됐습니다. 남미의 페루와 칠레의 연안은 예부터 어족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플랑크톤의 사체가 해류를 타고 떠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식으로 하는 불고기들의 먹이 사슬이 탄탄했죠. 그리고 이 생선들을 노리는 가마우지와 펠리컨이 3억 마리가 넘게 몰려들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천 종의 조류가 먹이를 구하러 이곳으로 날아옵니다. 그런데 새들이 모이는 곳에는 응당 새똥이 존재하는 법. 새가 똥을 싸고 그 똥 위에 또 똥을 싸면 이는 산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수억 마리의 새가 수만 년간 배출한 이 새똥 구함은 인간이 질소를 화학적으로 분리해내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고농축 질소 비료였습니다. 질소는 모든 식물이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고 수확량을 결정짓는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 질소를 잘 활용해야 하죠. 그런데 18세기 말부터 구한호가 현재의 석유를 능가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떠올랐습니다. 왜냐면 유럽에서 산업혁명 이후로 급격한 인구 증가가 뒤따랐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식량 생산을 늘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잉카인들이 사용하던 구한호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1840년대부터 수많은 증기선들이 구한호를 유럽으로 실어 넣었는데요. 구한호를 최초로 국유화한 것이 페루였는데 페루는 이 새똥을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 경제 호황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연평균 9%씩 경제 성장을 이루던 페루는 본격적으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캐내지도 않은 구한호를 담보로 유럽 자본을 빌려 대규모 설탕 농장에 투자했는데 과잉 생산은 가격 폭락을 불러오기 마련인지라 페루는 가격을 방어하지 못해 결국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의 농업은 이미 페루의 구한호에 너무 의존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체제도 없었고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이 발발하고 말죠. 칠레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구한호를 두고 페루와 칠레는 소유권 분쟁을 시작했고 칠레의 뒤를 봐주던 영국과 프랑스는 결국 페루를 침공하게 되고 4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1879년 발발한 구한호 전쟁 또는 새똥 전쟁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새똥이 불러온 전쟁이 끝난 지 150년 가까이 지났건만 지금 현재도 전 세계는 자신만의 구한호를 활용해 자원전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원에 있어서만큼은 최빈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게도 구한호는 있습니다. 깊은 바다나 깊은 산, 깊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도시광산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해외광산으로부터 희귀금속을 얻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자원빈국의 새로운 생존 수단으로 떠올랐지만 뿐만 아니라 고갈되는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는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더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주목받는 기술인데 쉽게 말하면 버려지는 폐가전제품 등에서 희귀금속을 얻는 겁니다. 과거에는 금을 캐기 위해 곡괭이와 삽을 들고 광산으로 달려갔다면 이제는 폐가전제품 하치장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 도시광산이라는 용어는 1986년 일본 도우쿠 대학의 난조 미치오 교수에 의해 처음 제시됐습니다. 그는 지구에 매장된 자원 중 석유나 석탄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사라져버리지만 금속은 사용 이후에도 폐기물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언제든 재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끌게 됐는데요. 이러한 주장과 맞불려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면서 희귀금속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개발은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도시광산 기술로 얻을 수 있는 희귀금속은 광산 채굴과 비교했을 때 효율이 있을까요? 지난 2016년 전남 해남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지질 탑사 기술로 지하 300m의 문인 약 21만 톤의 금광석을 발견했는데 이를 채굴하면 금 627.5kg을 추출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1톤의 금광석에서 3G의 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 폐유회폰 1톤에는 금 200, 400g뿐 아니라 은 3kg은
구리 131kg, 주석 13kg, 니켈 16kg, 16종의 금속이 들어 있습니다. 도시광산의 자원 매장량이 천연광산보다 월등하다는 겁니다. 특히 폐가전 제품은 희소금속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크롬, 망간, 니켈 등 희소금속이 4.5kg이 들어있고 냉장고, 에어컨에 들어가는 모터에는 335g이, TV, PC의 LCD 패널에는 약 344g의 희소금속이 들어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가전제품, 휴대전화, 컴퓨터는 폐기물 취급을 받지만 매장량과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는 광산의 원석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셈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매년 버려지는 전자 폐기물이 약 5천만 톤을 웃돕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되는 비율은 불과 17% 수준으로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버려지거나 소각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요. 더구나 전자기기의 사용률은 매년 높아져 2030년 즈음에는 전자 폐기물이 7,4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시광산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도시광산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을까요? 얼마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불자원순환연구단은 폐기물에 포함된 금을 99.9% 효율로 회수하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자동차나 석유화학 등 여러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속 기금속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연구팀은 다층으로 이뤄진 내부 구조를 고분자 껍질이 감싸고 있는 캡슐형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소재는 금이온을 캡슐 내부에 가달소하는데 다층으로 이루어진 내부 구조에는 금이온에만 반응하는 장치를 두었는데요. 캡슐의 고분자 껍질은 금이온을 통과시키지만 금과 함께 존재하는 부유고형 물질은 통과시키지 않아 내부 구조가 막히는 현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덕분에 기존의 흡착 소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회수 효율을 얻게 됐죠.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99.9%에 이릅니다. 더구나 해당 소재를 10회 재사용해도 이 성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폐가전 제품에 포함된 금을 거의 대부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난 4월 국제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 케미칼 엔지니어링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금을 함유한 폐액을 새로 개발한 캡슐형 소재를 통해 회수 공정을 거치면서 소량의 금을 추출해냈는데 아주 적은 양에서 추출한 금의 양이 상당한데요. 만약 이만큼의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금광석의 양은 상당할 텐데 세상 대단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광산 업체 수는 2008년 363개에서 2016년 1026개로 증가했고 아마 현재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수가는 금속 종류도 2009년 14개에서 2016년 28개로 늘어난 도시광산 기술은 매년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광산 기업으로는 성일아이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 등의 2차전지 부산물에서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고부가 가치 자원을 회수하고 습식재련 기술을 통해 금, 은, 백금 등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회수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글로벌 업체인 덴마크의 유미코아가 리튬형 배터리에서 가치가 있는 금속을 뽑아내기 시작한 것은 고작 4에서 5년밖에 안 됐고 중국의 3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은 전부 광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리튬형 배터리로 국한한다면 블랙 파우더로 분해한 후 코발트, 니켈 등의 유가금속을 뽑아내는 재활용업은 성일아이텍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블랙 파우더에는 한국이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코발트, 니켈, 리튬, 망간, 구리 등 5대 유가금속에 전부 들어있는데 이를 전부 뽑아내려면 습식 재련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망간의 경우 추출 방법이 복잡해 습식 재련 외에는 추출 방법이 없죠. 이에 몇 년간의 연구 개발을 거쳐 습식 재련 방식으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한 성일아이텍은 이제 전기차 보급과 함께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도시광산 기술이 한국을 자원부국으로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한국이 유럽의 평화를 지탱하고 있다는 외신의 특집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뒷받쳐준 덕분에 우크라이나로의 막대한 지원이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K9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중대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과거 K9을 탈락시키고 프랑스에 자주포를 도입했던 덴마크에서 다시 K9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덴마크 군사 전문가들이 K9을 밀어주기 위해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방송까지 방영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포브스에서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수백 대의 구형 곡사포를 제공하고 이를 한국의 우수한 K9으로 대체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의 K9 덕분에 나토 형국들이 무기고에서 오래된 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K9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뛰어난 성능의 자주포인지를 설명하며 여러 나토 회원국들과 다르게 덴마크는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는 모두 구형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K9을 도입하였다. 덴마크는 거의 동일한 전략을 추구했지만 대신 이스라엘 포를 선택해 비판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프랑스제 차륜형 자주포 시저세자를 19대를 지원한 덴마크는 다른 나토 형국들과 달리 K9 대신 이스라엘제 차륜형 자주포인 에트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덴마크 내부에서도 이는 잘못된 선택이라 비판받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보안회사 리스크 인텔리전스의 설립자이자 안보 전문가 한스 티노 헨스는 덴마크 역시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의 선례를 따라 K9과 같은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헨스는 자신의 SNS에 나토 기가 몇 안은 궤도형 장갑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이는 차륜형 자주포를 장비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덴마크는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가 아닌 K9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12대를 추가로 구입했다는 소식에 지금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훌륭하고 강력한 결정이라며 덴마크와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할 다른 몇몇 국가들과는 다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덴마크에서는 노후화된 M1 공구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자주포를 도입하려 했었고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K9이 탈락하고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 시절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덴마크의 도입대 시절은 특별 사양으로 K9 수준의 완전 자동화 장전을 도입하여 뛰어난 연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시절을 실전 배치한 직후 덴마크군은 유튜브에 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덴마크의 새로운 자주포는 도입하자마자 무수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덴마크군의 첫 시절 시험 발사 영상에는 1만여 개의 실월가 달렸고 덴마크가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쓸모없는 놈이다. 매우 불안정한 데다가 설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이동성이 높지 않아 진흙탕에서는 운전할 수 없으며 운용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낫고 차라리 견인포가 이거보다 낫겠어. 전적으로 동의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 목표물을 조준하기 위해 많은 병사들이 필요하고 설정이 엄청나게 느려. 누군가는 이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테스트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진정한 전쟁이 아니었어. 탈레반은 중코나, 공군, 전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재래식 군대를 상대로 이 장난감은 곧 발견되어 빠르게 무력화 돼버릴 거야. 애들 장난감 같은 잡동사니에 돈을 낭비하고 있어. 슈트 스쿠트 기능을 원한다면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나은 옵션일 거야. 이처럼 많은 이들이 덴마크가 시저 자주포를 선택한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라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155mm 차륜형 자주포 시저는 K9과 동일한 52구경장의 포신과 자동화 장전 장치, 디지털 사통 장치 등을 갖춘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투입되어 활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륜형 자주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 가벼운 무게로 항공 수송이 가능하며 도로에서 훨씬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과 정비 측면에서도 궤도형 자주포보다 훨씬 용이한데요. 그러나 외부 장갑이 없다시피 하고 사격 승무원이 외부에 도출되기에 적의 대포병 사격이나 침투한 특수부대의 공격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포의 이점인 슈덴 스푸트, 발사 후 짐지 이탈에 대해서도 발사하기 전 박멸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K9이나 PZH-2000처럼 정지 후 곧바로 사격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보다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차륜형 자주포는 최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게다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공여되어 운용 중인 18대의 시저 자주포 중 무려 16대가 퍼져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폭격의 포신과 차체가
누적된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트럭에 포를 올린 것뿐인 차륜형 자주포의 내구성 문제가 실제 전장에서 드러난 것이죠.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부 장갑을 갖추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방열 과정 없이 사격 후 즉시 이탈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K9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완성도 높은 궤도형 자주포이면서도 차륜형 자주포 정도의 가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덴마크 군 내부에서도 당시 시저가 아닌 K9을 도입했어야 했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서 덴마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저 거의 전량을 지원 보냈다고 합니다. 덴마크 육군은 현재 총 24대의 시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고중 19대 지원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비 가동률까지 고려한다면 작동되는 자주포는 거의 전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지만 도입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신무기를 거의 전부 보내버렸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최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낸 12량의 시저 자주포가 덴마크에서 주문했던 물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덴마크에서 무기 수령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덴마크 군에서도 시저 도입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주포, 전력이 비어버린 덴마크가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 애트모스 2000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결정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애트모스 2000 자주포는 시저와 거의 유사한 스펙의 차륜형 자주포이지만 시저의 장점이었던 자동 장전 장치도 갖추어지지 않아 오히려 연사 속도는 더 느려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시저 자주포를 도입하기 직전 계약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협상이 완료되고 최종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콜롬비아 측에서 마음을 바꾼 것인데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콜롬비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여기까지 성장하여 이제는 덴마크에서도 한국 무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은데요. 한국 전쟁 당시 덴마크는 MS 유틀란디아 병원선을 통한 대규모 의료 지원을 보내왔었습니다. 당시 덴마크 사람들이 본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자 세계적인 방산 수출 국가가 되었으니 감회가 남다를 만도 한 것 같은데요. 최근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어떻게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덴마크 군사 전문가가 한국 방산이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어떻게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유럽의 변기창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4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거대한 공업 국가인 한국은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군의 요구에 따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자 요구하는 즉시 신속한 생산과 납품이 가능합니다. 자국 무기를 해외에서 제조하는데 매우 인색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무기 수출 사업에 있어 유연한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계약 성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연스레 형성된 규모의 경제 덕분이죠. 손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이유들 때문에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PZH-2000, 시저 등 유럽의 대표 자주포들과 K9 자주포를 비교하며 얼마나 훌륭한 무기 체계인지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면전을 통해 현대전장에 맞는 형태의 자주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판가름 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지금 최고의 효자 상품 K9이 또 한 번 대규모 실적을 가져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거절당했던 만큼 이번에는 답의 입장이 된 한국의 주도하에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해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부 한국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국 내 전기차 기업들이 한국의 배터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의 상징이자 최초 자동차 양산 시설을 만든 포드도 100년이 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액을 한국 배터리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기종의 전기차들이 한국의 배터리와 함께 테슬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개념의 차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상용화시킨 것은 전 세계 한국이 유일하여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한 차로 원유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의 새로운 차를 구매하기 위해 현금 다발을 준비했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초창기 일본의 전기차 기업들은 전 세계 순위에 항상 10위권 안에 있으면서 강국으로 군림했었지만 현재는 10위권의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일본의 기업들은 저 멀리 잊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동차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자동차들은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흥미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과 동맹 관계에 있으며 한국의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신개념 자동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한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약 120년 자동차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포드가 자국 내 전기차 생산을 위해 한국의 배터리를 확보하고자 천문학적인 금액의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 내에서 연일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기차 왕좌에 앉아있는 테슬라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 권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국의 배터리 없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전기차 기업과 한국의 배터리 기업의 합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드와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과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합작사를 설립하며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조립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투자가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 이뤄진 배터리 공장 투자 중 최대 규모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유명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생산시설은 총 129기가와트시로 기존의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는 내년에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보대 전기 픽업 트럭 F105의 사전 계약 주문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SK이노베이션과 포드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투자는 얼마 전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더욱더 단단해지는 한국과 미국의 완성차 기술과 배터리 기술의 동맹 구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GM도 합작하여 매년 70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둘의 합작도 앞으로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이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혜성처럼 떠오른 미국의 신흥 전기차 기업 루시드 모터스는 삼성 SDI와 합작하여 루시드 에어라는 전기차 세단의 생산을 시작했는데 이는 약 1억이 좀 안 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을 신청한 사람이 1만 3천 명 이상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시드 모터스의 전기차가 이제 막 시작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의 최고급 버전인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은 동급 테슬라의 전기 세단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길다는 것인데요.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은 1회 충전만으로 837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미 정부의 공식 등급을 받은 것이기에 믿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반면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명시된 테슬라 S의 주행 가능 거리는 약 637km인데 이는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이 200km를 더 갈 수 있어 효율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삼성의 사마이에서 생산한 원통형 배터리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인데요. 이런 것들이 미국 전역에 퍼져 이제 막 시작한 전기차 업체부터 대형 자동차 기업까지 모두 한국의 배터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끔 세계 최강의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초강대국인 미국 이의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지 않고 한국과의 협력을 원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현재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국 기업이 없어 해외 기업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데 글로벌 10위권 내 배터리 기업은 모두 한국과 중국, 일본의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 미국이 군사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기업을 선택할 리가 만무하고 일본의 유일한 대형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은 외국 투자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파나소닉의 기술력이 정체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결국 최신의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량 생산 능력과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민주주의 동맹은 한국밖에 없다는 미국의 계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현지 생산이 한국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이는
기업 입장에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판매되는 제품 중 총 생산의 70% 이상이 육산이어야만 무관세 혜택을 준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 로열티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으며 30%만 수출하게 된다 하더라도 약 3억 3천 명의 미국 국민들이 전부 한국 제품을 쓰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한 것에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 말고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한국 때문에 혈압이 올라 쓰러질 만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 자동차 기술이 그 원인인데요. 그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 자동차 기술은 바로 수소 전기차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신개념 자동차라고 말하냐고 할 수 있지만 레이저 무기를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기술력 때문에 생산하지 못해 신개념 무기체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수소 전기차도 높은 기술력 때문에 상용화하고 있지 못해서다. 그 이유는 바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 스택 기술이 보통의 기술력으로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기술을 한국 자동차 기업이 세계 최초이자 현재 유일하게 연료전지 스택의 일관 생산에 성공하며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의대륙의 한 부호가 한국 자동차 기업이 쓸데없는 노력을 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미국의 부호는 바로 일론 머스크로 한국이 수소 전기차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전기차가 상용화된 지금 수소 전기차를 만든다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폄하해 논란이 된 것인데요. 몇몇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했는데 과거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보급됐으며 운전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전기차를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소를 충전해줘야 하는 수소 전기차는 쓸모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수소 전기차는 전기차보다도 더 친환경적이며 전기차가 환경오염을 멈춘다면 수소 전기차는 발전되는 과정에서 오염된 환경을 더 개선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공기정화 능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수소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전기차는 가정용으로 운용되는 것에는 좋지만 산업용으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수소 전기차는 화물차로 쓰기에 적합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무엇보다 수소 충전 시간이 전기 충전 시간보다 빠릅니다. 전기차의 경우 안심하고 운전하기 위해선 아무리 빨라도 1시간 이상의 충전 시간이 걸리는데 수소 전기차는 길면 8분입니다. 무게면에서도 대형 화물차 기준으로 볼 때 수소 전기차가 일반 전기차보다 가볍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 경제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소 경제란 환경 파괴의 주범인 석유를 완전히 수소로 전환해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소 발전은 워낙 고효율이기 때문에 화물차뿐만 아니라 선박 연료로도 사용 가능하고 일반 가정용 전기 발전에도 효과적이며 좀 더 나아가 항공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한국이 수소 전기 발전에 선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이 수소 경제 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수소 연료 전기 스택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큰 돈을 주고 구매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를 상용화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수소 전기차 조롱의 악마의 주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요. 일론 머스크만큼 일본도 근시안적인 태도로 배터리 산업에서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때문에 가업을 이어받거나 전통이나 옛 것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거는 국가로 잘 알려졌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일본도 최근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 전기차 개발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문제는 전기차를 만들 때 내연기관 자동차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 전기차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안 그래도 좁은 차를 만들기로 유명한 일본은 잘못된 설계로 공간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일본은 높은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자동차 설계 때문에
전혀 이 점을 살리지 못하고 현재는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완전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기술 도입을 잘하는데 전기차를 개발할 때 기존 자동차에 대한 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기차가 미처 세상을 지배하기도 전에 수소 전기차라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중인데요. 한국은 더 공격적인 투자로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소연료 전지 최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의 발전 속도를 빛의 속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의 엄청난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전 세계 수소연료 전지가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길 바랍니다.